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제5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번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4번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5번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에3번에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네, 나머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문제 보시고 답 쉽게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애착심의 증가, 3번 외향성의 증가, 4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이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적 특성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등장하는 것들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흥미와 의욕 상실이 있고요. 주변 사람을 적대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향성의 증가인데요. 사회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합니다. 이 내향성도 시험에서 자주 묻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요, 자신감이 좀 저하되어 있고요, 매사에 신중하고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조심성의 증가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경직성의 증가인데요. 융통성이 없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직성도 알아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자아통합과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있는데요.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좀 시험에 지금까지 많이 주로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를 보면은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진다 해서 조심성의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는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최저생활이기 때문에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번 존엄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평등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통합성의 원칙. 네, 정답은요. 네, 2번에 독립의 원칙이 되겠는데요. 자, 이 노인복지 원칙은요, 시험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독립의 원칙인데요.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요 말이 사실은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여의 원칙인데요.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보호의 원칙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자아 실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존엄의 원칙인데요. 자, 노인 학대 받지 않고요,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주로 독립의 원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여라든가 보호라든가 자아실현, 존엄 이런 것들은 이 말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돼서 답을 고르기 쉬운데요. 자, 1번의 독립의 원칙에서는 오랫동안 한 가정에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좀 추정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 5가지 원칙은 좀 기억을 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전담 코디네이터를 1:1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 연계, 1번 치매 안심센터, 2번 노인 요양시설, 3번 노인 종합복지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노인의료 나눔재단.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치매 안심센터가 되는데요. 자, 치매 안심센터는 서울시에는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다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치매 환자 조기 검진 받을 수 있고요. 환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곳은요, 치매 안심센터가 되겠습니다. 6번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심리상담과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번 정신요양시설, 2번 주간보호센터, 3번 노인학대 신고센터,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네, 정답은요. 네, 5번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인데요. 자, 문제에서는요,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 그리고 심리상담도 해주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요, 여기서는 5번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요원으로 옳은 것은 1번 간호사, 2번 사회복지사, 3번 간호조무사, 4번 요양보호사, 5번 물리치료사.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정답은 4번의 요양보호사인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장기 요양 요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요양보호사 이 인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기타 의료 인력에 들어갑니다. 8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부담금, 2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3번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4번 수급자 희망급여,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목표.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는요,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 장기 요양 인정서라는 것은요, 대부분 대상자분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또 다른 서류인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장기요양기관에 이 2가지 서류, 즉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장기요양 인정서는요, 대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이 몇 등급인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을 묻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의복세탁, 2번 생활상담, 3번 편지대필, 4번 보행도움, 5번 의사소통 도움. 네, 정답은요. 네, 의복세탁이 되겠는데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는 시험에서 거의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것인데요. 대개 개인활동 지원이 해당됩니다. 외출 시 동행을 한다든지 장보기를 한다든지 산책, 은행 방문, 그 다음에 병원 방문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요. 의복 세탁에 해당됩니다. 자, 그 위에 것 한번 살펴보면요. 신체활동 지원에는요. 대개 세면을 돕는다든지 구강 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돕기,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신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은요. 의사소통 돕고 말벗 한다든지 오타가 있네요. 말벗, 격려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인지지원은요.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의 인지자극 활동을 해주고요. 일상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자, 방문 목욕은 목욕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모두 요양보호사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써 있는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이런 것은 기타 타 의료 인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번의 의복세탁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인지능력 저하가 심할 때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3번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 5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이 키워드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가족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2번에 대상자의 인지능력 저하가 심할 때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아니죠. 심할 때는요. 기관장이나 시설장에게 보고해 드려야 됩니다. 3번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네, 마찰 피하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에게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 자,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요.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해 줘야 됩니다. 5번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아주 좋은 내용이죠. 네, 5번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동기 유발자 역할 수행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잘 격려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크게
6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찰자이고요. 네 번째는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기유발자, 그리고 여섯 번째 옹호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자, 이것은요, 관찰자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2번에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네, 정보 전달자의 역할에 해당되겠죠. 3번에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네, 말벗과 상담자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5번에 대상자 스스로 옷을 입도록 잘 격려한다. 문제에서는요, 동기유발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잘 격려한다. 동기유발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내용에서 어르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해도 머리를 이렇게 남자같이 깎아놨어 라고 말하며 요양보호사에게 화를 내신다. 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생활 스타일, 네,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이나 의복, 이런 것들은요,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답은 4번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어떤 개인의 생활 스타일을 네,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언어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네, 정답은요. 네,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요.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서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 학대입니다. 그래서 5번의 신체적 학대가 되겠는데요. 자, 신체적 학대 내용, 다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노인을 폭행한다. 이건 신체적 학대 내용 그냥 들으시면 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묶어두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 보시면요,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위험성이 큰 행위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네, 이게 우리 아까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약물을 사용해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것도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침상 체위 변경 시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번 아무렇지 않은 듯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5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비밀로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일종의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되게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요. 그 다음에는 단호하게 그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번에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되겠습니다.
1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번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윤리적 태도인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네, 요청이 있다고 해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2번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한다. 주 1회 아닙니다. 네, 매번 방문 시마다 매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에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아니죠. 개인적 욕구 이거 다 우선시해 드려야 되고요. 4번에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네, 보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번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5번에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네,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는요. 치매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 대상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보호자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대상자가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를 반복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대장암, 2번 식도암, 3번 담석증, 4번 맹장염, 5번 신부전증. 네, 정답은요. 네, 대장암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주로 말하는 중요한 키워드는요.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입니다. 자, 여기서 점액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대장암일 때 점액이 섞인 변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대장암이 되겠고요. 이 이외에도 장 습관의 변화가 있고요. 장 습관의 변화. 그 다음에는 장 폐색이 있습니다. 장이 막힌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종양 덩어리가 장을 막고 있어서 이 대변이 배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장 폐색이 와서 이제 검사하다 보면은 대장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 변비 하면은요 대장암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 증가, 2번 배변 반사 증가, 3번 저작 능력 증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5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 증가.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변비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변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변비를 유발시키는 요인은요,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위대장 반사 감소 및 약화에 따른 장 운동의 저하입니다. 장이 운동을 안 해서 대변을 이동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변비가 심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작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자녀식이 섭취입니다. 저자녀식이는요, 씹을 게 없고요. 그냥 삼키게 돼 있어서 덩어리 형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변비에 좋지 않고요.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3번에 복부 근육의 힘 약화. 네, 배에 힘을 주고 밀어내기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식사량 감소, 특히 수분과 고섬유질 섭취의 감소. 네, 고섬유질 섭취를 하면요, 변이 덩어리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 잘 안 드시고 식사량도 줄고 하면은 네, 변비가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입니다. 하재라는 것은요, 이 변을 배출하게 만드는 일종의 변비약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약을 계속적으로 장복을 하다 보면요, 이 배변 반사가 배변이 마렵다, 변이 마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하재에 의해서 작용하다 보니까 이 약을 안 드시게 되면은요, 이 장에서 이 반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변 반사 저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 그리고 요실금에 대한 염료로 인한 수분 섭취 부족. 네, 우리 선생님들 약국에 변비약 사러 가시면 약사가 꼭 얘기하죠. 물 많이 드세요. 네, 수분 섭취 부족도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 등의 합병증도 원인이 되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항암제에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요. 이 진통제 중에서도 진통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변비가 부작용으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요. 4번의 마약성 진통제 복용. 네, 변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번 호흡곤란 시 앙화위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요. 확인해 보면 4번이 되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는 만성기관지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자, 숨쉬기가 어렵다는 것은요. 우리 그 기도가 좁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에 심호흡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요. 가래를 모두 잘 배출해내면 호흡이 곤란한 것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네, 이 기도가 좁아서 숨쉬기가 어려운데 만성기관지염일 때는요. 뜨거운 물 좋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물은요. 기도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3번에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차고 건조한 공기 안 좋고요. 4번에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자, 기관지 확장제는 무엇이냐?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이 약이 들어가서 넓혀주기 때문에 숨쉬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4번 답이 되겠고요. 5번 호흡곤란 시 앙화위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앙화위 자세는 뭐예요?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숨쉬기 힘들 경우에는요. 똑바로 누워서 숨쉬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상체를 40에서 60도 올려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 숨쉬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요. 눕지 못합니다.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앙화위는 우리 호흡 곤란일 때 좋지 않고요. 좋은 자세는요. 반좌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다. 2번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3번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4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5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폐결핵입니다. 1번에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아닙니다. 폐결핵은요. 세균입니다. 세균성입니다. 두 번째, 2번에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오염된 음식 섭취 아니고요. 호흡기 감염입니다. 호흡기 감염. 3번,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바뀌었습니다. 오후에 열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열이 내립니다. 4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맞습니다. 이 약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위장장애, 피부 발진,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안 됩니다. 이 폐결핵 약은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약을 드시는 약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일단 드시기 시작하면 증상은 사라지지만 계속 세균은 몸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요. 의사가 그만 드시라고 할 때까지 약을 드셔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볼게요.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골반이 좁아진다.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번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2번의 추간판이 얇아진다인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근골격계 변화입니다. 자, 1번의 골반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골반은 넓어집니다. 3번에 2번에 추간판이 얇아진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추간판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우리 몸에 척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곳에서 이 척추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살펴보면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것이 추간판입니다. 이 추간판은요, 한 개가 아니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 추간판이에요. 근데 요것이 얇아집니다. 나이가 드시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이게 다 얇아지기 때문에 네, 노인이 되시면은 한 2에서 3cm 정도 키가 줄어든 듯이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맞고요. 3번에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소합니다. 4번에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탄력성 감소하고요. 5번에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아닙니다. 피하지방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노인 특유의 체형인 팔, 다리는 가늘고 몸통이 굵어지는 그런 체형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남성 호르몬 감소, 4번 규칙적인 도뇨 시행,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네, 정답은요. 네, 남성 호르몬 불균형인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해서 요거는 요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2번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3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4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증가한다.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피부의 특성이 키워드입니다. 1번에 표피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 얇아지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얇아지다 보니까 어떤 긁었을 때 쉽게 상처가 납니다. 2번에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아닙니다.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는 손발톱 깎을 때 크게 소리가 안 났는데요. 나이 들어서 손발톱 깎으면 딱딱 소리가 크죠. 3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수분 함량 감소합니다. 4번에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증가한다? 자, 멜라닌 생성 세포는요. 머리를 검게 만드는 세포인데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백발이 되죠. 백발이 됩니다. 5번에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맞습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을 때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에 2~3번 자세를 바꾼다. 2번 침대 시트가 젖으면 뒤집어서 깔아준다. 3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5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라준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는요. 대상자의 천골 부위의 욕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천골 부위는 어디를 말하느냐. 자, 우리 똑바로 누워있을 때 욕창 발생 부위를 살펴보면요. 여기 뒷머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엉덩이, 발 뒤꿈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이 엉덩이의 약간 밑부분에 우리 천골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꼬리뼈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꼬리뼈. 꼬리뼈를 우리 다른 말로 천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욕창이 제일 먼저 생겨서 다른 쪽으로 계속 넓어지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하루에 2~3번 자세를 바꾼다? 하루 2~3번 자세 바꿔서는 안 되죠. 네, 침대에서는요. 2시간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에서는요. 네, 1시간마다 자세를 교환해 줘야 되죠. 2번에 침대 시트가 젖으면 뒤집어서 깔아준다? 아닙니다. 뒤집어서 깔아주면 안 되고요.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른 것으로 깔아줘야 돼요. 3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네, 욕창이 생겨서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단백질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답입니다.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자,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라준다. 뜨거운 물수건 아니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그 물기가 있는 상체를 두면 안 됩니다. 찜질하지 않고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4번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번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번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는 대상포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아닙니다. 이 원인은요 수두 바이러스인데요. 수두는요 바이러스입니다. 세균 아닙니다. 2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안 됩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요 이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오히려 걸리기 쉽습니다. 3번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려운데 더우면요 더 가렵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이 맞지 않고요. 차라리 냉찜질이 낫습니다. 4번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이 대상포진이 초기에 치료가 잘 안되면 신경통으로 번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사라질 때까지 격리하는 것 아닙니다. 수두는 전염이 되지만요 대상포진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리할 필요 없습니다.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맞습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분들은요 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으로 발현된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1번 노인 스스로 우울증을 쉽게 자각한다. 2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3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발견한다. 4번 무기력과 흥분 상태가 교대로 나타난다. 5번 매사에 관심이 많고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노인 우울증은요 우리 일반 성인 우울증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정리를 보시면요 노인성 우울은요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도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반면에 불면증이라든지 불안 증상이 흔합니다. 잠을 못 자, 요즘에 많이 불안하고 무서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두통이나 소화불량, 신체 증상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1번 노인 스스로 우울증임을 쉽게 자각한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각 못합니다. 내가 우울인지 잘 모릅니다. 2번에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맞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발견한다?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4번 무기력과 흥분 상태가 교대로 나타난다. 자, 이것은 우울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선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매사에 관심이 많고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자, 이것은 모든 문제가 없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진압력 장애가 있다. 3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4번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오른쪽에 제가 선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선망은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선망은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해서요.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증상의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자, 증상을 보면요.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맑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력도 감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도 잘 주의 집중 못하기 때문에 잘 반응을 못 하십니다.
거기에 환각이나 이런 데 착각이 많이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를 보입니다. 그리고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망상, 정서 불안정을 보입니다. 자, 편집망상은요, 주로 의심 많이 하고요. 선망은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인가요? 아니죠. 급성으로 발생합니다. 2번에 진압력 장애가 있다. 맞죠?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 세 가지의 오리엔테이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3번에 의식 수준이 명료한가요? 아니죠. 의식 수준이 변화로 잠이 덜 깼거나 몹시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4번에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주의 집중 못하죠. 그래서 불러도 대답 못합니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신체 생리적 변화 굉장히 심합니다. 식은땀 흘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손도 떨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의 진압력 장애가 되겠습니다. 27번 뇌졸중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증상은 1번 실어증, 2번 하지마비, 3번 관절염, 4번 운동실조증, 5번 감각기능 이상. 네, 정답은요. 네, 운동실조증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이 말은요. 그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이 얘기는요, 모두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냐면요, 우리 뇌에서, 소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운동 실조증이 발생합니다. 소뇌가 주로 하는 일은요,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지 못할 때, 이때는요 운동 실조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3번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 5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아니죠. 비타민 몇이요? 그렇죠.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도 맞습니다. 오렌지 주스 다 됩니다. 자, 2번에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인슐린 약은요, 입으로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복용하면요, 위장에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100% 주사약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복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3번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자,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 주스 드시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요, 약을 드시면은 그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은요, 모두 약의 독성을 띠게 만듭니다. 자몽 주스가. 그래서 같이 복용하는 거 맞지 않고요. 4번에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자, 머리를 숙이면은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열어주는 자세는요, 고개를 듭니다. 열어주는 자세. 네, 자세는 고개를 든다. 그래서 숙인 채 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에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한다. 좋죠? 네, 5번이 가장 맞는 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폐렴구균, 4번 인플루엔자, 5번 유행성 이하선염.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인플루엔자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65세 이상 노인인데요, 매년 1회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방접종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꼭 아시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매년 한 번씩 맞습니다. 주로 언제 맞느냐 하면요, 9월 말에서 10월 말경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요 세 가지는요. 한 번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백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마다 그 다음부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를 백신 재접종을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맞는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폐렴구균입니다. 폐렴구균은요, 65세 이상에서 접종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대상포진도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 매년 1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이 되겠죠. 네, 독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의 여가 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5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렵지 않고 1번에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에는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상자의 기능에 맞춰서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3번에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배정하는 것도 아니죠. 대상자의 상황에 맞춥니다. 4번에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네,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빠른 거 할 수 없고요. 5번에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다 그랬는데요. 자,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이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2번 대상자의 사생활 확인, 3번 보호자와 밀착관계 형성, 4번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네, 정답 확인해 보면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첫 번째는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요.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6번 가족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요. 7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4번이 되겠는데요. 관련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는 1번 보건복지포털, 2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3번 요양시설 관리 시스템,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번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스템.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것이고요. 자, 재가급여 제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합니다. 스마트폰. 다 우리 선생님들 다 모두 수업 들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요. 실시간으로 전송하고요. 이를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는요. 4번에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며 안심시킨다. 2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3번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번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믿는 종교 지도자와 면담을 주선한다. 네, 여기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임종을 앞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는요. 여기서는 이제 임종이면 떠날 단계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34번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가 연결된 전기기구를 세척한다. 2번 정전으로 산소호흡기가 중단되면 119에 신고한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4번 전기에 감전된 대상자는 발견 즉시 이동시킨다. 5번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에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가정용 산소호흡기와 같이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 장비가 가정 내에 있는데 정전으로 인해서 중단될 경우에는요. 빨리 119에 신고해서 긴급 후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에 정전으로 산소호흡기가 중단되면 119에 신고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1번 보습제를 바른다. 2번 예방접종을 한다. 3번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4번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5번 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효과적인 걸 찾으면요. 사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요. 3번에 6단계 손 씻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6단계 손 씻기 단계를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험에서는 3단계가 4단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말이 나와요. 보기로요. 1번에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죠. 2단계에서는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자, 3단계에서는 손가락 사이를 닦는 거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자, 4단계에서는요. 두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5단계 가서는요. 엄지손가락을 닦아주는 건데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6단계는 손톱 밑을 닦아줍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